우리 이철 박사님 거의 1년 만에 모셨습니다. 예. 아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중국 계속 또 왔다 갔다 하고 계시고, 네. 네. 이제 아예 또 한국으로 또 오실 계획도 있으시다고요? 예, 다음 달 말에 이제 완전히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입니다. 아유, 그럼 또 저희가 자주 모셔야겠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느끼시기에 어때요? 중국 경제는 한동안 어려웠다가 네. 최근에 조금 회복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네.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상황인 것 같아요. 한동안 계속 어려웠고 예. 몸으로 느끼고 체감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네네.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예. 근데 최근에 와서 조금 나아지는가? 뭐 요 정도 느낌. 그러니까요. 그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 기록을 하다가 최근에 몇 달은 조금이라도 0. 몇 %라도 플러스 물가 상승률도 보이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거리에서 느끼는 거는요. 네네네. 그동안 그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거리에 음식점이라든가 점포가 많이 줄어들었었어요. 그 다음에 새로 점포들이 문을 여는데 옛날처럼 뭐 비싸지만 좋다 이런 것들은 거의 문을 안 열고요. 다 가성비 위주 제품, 싼 거. 가성비 위주의 메뉴를 가지고 문을 여는데 그나마 좀 요즘 와서 네. 조금 메뉴가 고급화되는 면이 조금씩 나타나고 조금씩 그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땐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가성비를 찾는데 예. 조금 나아지니까 예. 그 이상까지 좀 눈을 돌리게 되는. 예. 근데 그게 조금 나아지는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뭐 네. 이제는 뭐 경기가 좋아졌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아, 이제는 좀 나아지려나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 한동안 부동산 개발사들 막 연달아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네. 최근에는 어떤가요, 중국에서? 문제된 회사는 계속 문제 상태로 있는 거고요. 예.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예. 이 해결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잊어버리고 있지만 헝다 계속 침몰 중인 거고요. 예, 비그웨이엔 계속 침몰 중인 거고요. 네. 그런 겁니다. 항공모함이 어뢰 맞고 침몰하면 시간이 한참 걸리죠.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정부 주도로 좀 질서 있는 정리가 되어 가는 건가요? 또 한창 이제 막 문제가 커졌다가 요즘에는 살짝 우리나라에서는 좀 잊혀져 가고 있거든요. 잊혀져 가는 것이겠지만 네.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죠. 어떻습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좀 부동산 경기도 좀 부양하려고 한다 하고 이구환신 정책도 이제 새롭게 예. 또 꺼내 들었잖아요. 예, 뭐 예, 가전제품이라든지 또 바꾸면 뭔가 좀 예. 지원금 주고 네. 이게 어떻게 좀 작동이 제대로 될까요? 그건 아직 모르죠. 다들 네. 이구환신 정책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고요. 네. 아직도 앞으로 나올 것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이구환신 정책의 일환으로 또 각 정부 또 각 부처마다 아직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더 나올 거예요. 뭔가 경기 부양에 대한 중국 당국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방향이 보통들 생각하시듯이 뭔가 물건을 많이 사게 해서 예. 그렇게 하려는 단순한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중국에 지금 소비가 안 일어나고 있는 게 절대량으로서 돈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그 민간 소비 가구에서 가지고 있는 저축액도 지금 역대 최대 액수고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보유 액수도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있는 사람만 잔뜩 있고 없는 사람은 텅텅 비고 그리고 있는 사람은 급할 게 없고 예. 당장 급한 사람은 돈이 없고 그다음 뭘 돈을 쓰려고 해서 보면 또는 투자를 하려고 보면 네. 할 만한 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자꾸 돈 풀어 봐야 이게 시장에 돈이 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구환신이라는 방법이 나온 거고요. 강제로 순환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순환이 안 되니 예. 돈이란 걸 돌게 만들어야 돼서. 예. 그러니까 그냥 돈 보태줄 테니까 물건 사 그러면 안 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거를 가져와. 그리고 이제 새 물건 사.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아하. 그렇게 해서라도 자산을 좀 회전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면이 더 크고요. 실제로는 가계 소득 중에 무슨 물건 사는 데 쓰는 돈이 가계 소득의 한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2구 환신 정책을 한다지만 그 대상이 전기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와 가전에 집중돼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자동차 회사하고 가전 회사만 좋아지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근데 워낙은 이 소비가 일어나려면 지금 말씀드린 동네 짜장면집, 네. 미장원 네. 이런 데들의 돈이 돌아야 이게 소비가 일어나는데 그렇죠. 근데 그쪽으로 돈을 전달할 방법이 그렇게 뾰족하게 없는 거죠.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그 초입 그렇죠. 될까요? 예. 그 4월에 양회 예. 정치 가장 큰 행사 열렸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뭐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나요? 양회에서 그 선포했던 정책들을 하나씩 지금 실행하고 시행하는. 있는 그런 중이죠. 또 이번에 그 질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다고 합니다. 질적 생산력, 새로운 신질 질적 생산력. 말이 어렵습니다. 예,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라고 번역들을 하는데 예. 한자 말로는 신질 생산력. 신질 생산력. 예. 이게 어떤 의미예요? 아, 이게 참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서 찾아봐도 이게 무슨 소린지 물에 물 탄 건지 술에 술 탄 건지 뭐 이런 이야기여서 제가 책도 사봤어요. 네네네. 제목이 신질 생산력 이렇게 예. 돼 있고 네. 유명한 사람들이 그 저자로 막 쫙 늘어서 있길래 네. 그 책을 사서 보기도 했는데 뭐 뾰족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잘해보자라는 의미겠지만. 대체적인 얘기는 예. 뭔가 혁신을 팍 해가지고 예. 그걸 가지고 완전히 업그레이드를 시키자. 그런데 그게 불연속성을 가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연속선상에 있는 혁신이 아니라 하던 거 말고. 예, 뭔가 판을 완전히 뒤엎는 패러다임 체인지가 되는 그런 혁신을 하자. 그리고 그거를 기존 우리 경제체계 생산체계에 적용을 해서 국가 전체 생산체계를 더 고품질로 발전시키자. 네. 그냥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그런가? 뭐 이런 건데 실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들어보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저 자신을 위로할 수 있게 된 네. 사건이 있었는데 네. 방금 말씀드린 그 책에 예. 어떤 학자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 새로운 질적 생산력 이 개념은 지금까지 나왔던 경제 정책과는 다른 면이 있다. 네. 여태까지는 주로 학계, 싱크탱크 또는 담당 부처에서 논의가 되다가 이야기가 좀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으니까 이걸 해보자. 네. 이렇게 해서 정책이 나왔는데 이번 새로운 질적 생산력은 지도자가 던진 거다. 제가 이 책을 읽어봐도 네. 다 짐작을 이리저리 해보는 거지 중국 학자들도 이게 딱 뭐다. 이렇게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신질 생산력, 새로운 질적 생산력. 아무튼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비슷한 개념 중에 제일 유사한 게 인터넷 플러스 예. 중국 제조 2025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제조는 우리가 제조를 중국에서 하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국가가 이제 돼가고 있는데 네. 이걸 완전히 미국의 수준을 뛰어넘거나 대등한 수준으로 가자. 어떻게 생각하면 제조가 생산으로 예. 고품질이 신질로 뭐 이렇게 단어 체인지된 듯한 느낌이 있고 그다음 과거에 인터넷 플러스라는 개념이 이제 중국에서 정책으로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인터넷이 그리고 정보통신이 이제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전통적인 굴뚝 산업체들한테 네. 너희 굴뚝 산업에다가 인터넷이라는 요소를 좀 접목시켜봐. 그러면 이게 완전히 비즈니스 모델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환골탄퇴하는 거야. 네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양회에서 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AI를 그 신질 생산력의 새로운 혁신 중에 하나로 예로 들면서 AI 플러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넷 플러스에서 이제는 AI 플러스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신질 생산력이라는 거는 뭐 특정한 하이테크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전통적인 생산 기업, 전통적인 생산 체제를 이제 그 혁신시킨다는 개혁한다는 네. 얘기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예를 들면 AI를 접목을 한다든지 새로운 생명공학을 접목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바꾸겠다는 거죠. 이게 사실 뭐 제조업이 있는 나라들 또 대부분의 나라들이 또 AI로 뭐라도 해보려는 건 다 이제 공통적인 건데 네. 중국이 이거를 어떻게 접목시키느냐가 중요하죠. 물론 이제 미국이 가장 앞서가고 예. 있습니다만
뭐 텐센트 바이두 이런 데들도 AI 열심히 한다고 하잖아요. 중국이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상황이니만큼 조금 과격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네. 생명공학에 있어서 여태까지 그 제한됐던 규정들을 좀 풀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생명공학, 유전자공학을 하면서 네. 사람의 유전자 건드리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쪽도 조금 더 풀어서 아마도 서방보다 풀어서 서방은 지지부진하게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을 우린 과감하게 가서 혁신적인 생명공학의 결과를 내겠다 뭐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나 인프라 측면으로 봤을 때 중국이라는 나라가 IT 혁신을 하기가 더 수월하다고 하잖아요. 규제도 별로 없고 땅덩어리도 넓고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돌아다니기도 훨씬 편하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8월 8일 날 중국에서 먼저 뭐 로보택시 발표할 거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실질적으로도 그런가요? 저는 그 규제가 없다기보다는 예. 불명확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규제는 그러니까 서방 미국식 규제라는 거는 일단 네거티브 리스트를 기본으로 하고 둘째는 명확한 판단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뭐는 해서 안 된다라고 하고 지적되지 않은 거는 다 해도 된다는 게 전제되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그 사회 전체가 빠르게 급속 변화를 하다 보니까 규제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시장을 그냥 내버려두고 관찰을 합니다. 기업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거 괜찮은가 보다. 그리고 막 가는 거죠. 뭐 규제라는 게 없네? 그러면 일단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가 없다기보다 정부가 규제를 아직 안 하네? 규제를 안 하고 있네? 조금 더 가보고 딱 눈치를 보니까 그래도 안 해. 그럼 또 더 가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업이 네. 또 이 높은 사람의 힘을 좀 받아가지고 예. 나를 도와주는 높은 사람은 힘이 세. 예. 그럼 조금 더 가보고 이제 요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들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아수라장처럼 되면 그때 정부가 나서서 시장이 어지러워서 안 되겠어. 규제. 이렇게 해서 이제 후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한 번씩 정리하고 가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나면 정부의 입장과 정책이 어떤지 다들 짐작을 해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중국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중국 공산당의 정책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관시가 중요하다고 하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면은 일단 박사님이 보시기에 중국 쪽에서 어떤 과학기술이라든지 IT라든지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는 게 체감이 많이 되세요? 네. 큰 차이를 느끼는 거는 네.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로 기술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그 불안감 내지는 압박감 내지는 이거를 돌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워진다라는 절박감이 중국 내에 상당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긴장감을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그 압박감을 그 압박감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큰지를 잘 이해를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거국 체제로 돌파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이 거국 체제라는 말의 뜻은 우리나라식으로 그냥 단순 번역이 아니고 말 그대로 국가의 모든 힘을 모두 쏟아서 이걸 돌파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에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요. 그야말로 이제 그 최전선에 있는 과학자들도 옛날에 우리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이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피를 흘린다는 뭐 이런 얘기 하듯이 네네네네. 중국의 과학기술자들, 엔지니어들이 국가를 위해서 이걸 우리가 꼭 돌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많고요. 중국의 젊은 공대 엔지니어 청년들이 네네네. 내가 꼭 국가를 위해서 이 훌륭한 엔지니어가 돼서 미국의 제재를 극복하고 우리가 미국의 기술을 이겨내야지. 뭐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있어요. 그거를 이겨내야만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또 하나의 동력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볼 때 이제는 골목길에서 치킨을 튀겨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한국 엔지니어하고 국가와 민족을 걸고 명운을 걸고 온 나라가 과학기술 개발에 지금 노력하고 있는 나라하고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면 좀 걱정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이런 압박과 제재, 스트레스 또 경쟁이 그 나라의 발전을 또 촉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이제 본성을 또 건드리기도 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재를 해서 그냥 G2 간의 패권 싸움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중국 밑단에서는 예. 이걸 뭐라 하죠? 뭐 도광양회라고 하나요? 언젠가는 도광양회. 약간 뭐 실력을 숨기는 네. 거니까요. 예. 그러다가 저 물밑에서 막 기술 발전 준비해 와서 이제 쫙 올라올 수도 있는. 네. 그냥 우리가 그래서 막 미국에 제재 받는다 그러면서 뭐 이제 중국이 뭐 G2에서 패권에서 멀어진다 이러고만 있을 게 아니네. 작년에 그 중국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한국 과학자분들을 상대로 해서 예.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간단하게. 예. 뭐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중에 11분인가 설문조사 결과 9분이 중국 쪽이 자신의 영역에서 더 한국보다 발전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얼마 전에 미, 중, 한 과학기술 수준평가 그러니까 네. 과학기술 수준평가가 있었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1등, 2등이 미국, 중국이에요. 그리고 일부 영역에서는 이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섰고요. 한국이 중국보다 앞선 분야는 이제 굉장히 적어요. 몇 개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놈이 머리 터지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에서 전교 1, 2등. 전교 1등하고 2등이 그냥 1등하고 2등이 아니라 원수 싸우듯이 내가 꼭 저놈을 눌러야 된다고 막 그 1등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3등, 4등하고 1, 2등 사이에 점수 차이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 성과가 지금 미중으로 압축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성과가 미국 아니면 중국 이렇게 나오고 있고 나머지 나라들은 손가락 빠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그거를 우리가 지금도 20세기 때 사고방식으로 중국은 뭐 우리보다 과학기술이 뭐 낙후돼 있지 걔네들 실력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너무 그냥 순진하게 있다가 그 저쪽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친구들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렇게 그냥 가만히 있지? 뭐 아니요, 한국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네. 사람이 뭐 우리가 굉장히 뭐 기술이 발전돼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듣는 중국 사람 입장에서 이 친구 최근 10년 동안 뉴스를 안 봤나 봐.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중국이 다 따라잡았는데 한국 아직도 저러고 있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은 아주 일부 영역에서 중국보다 나은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가 이런 데서 나은데 그거 빼놓고는 기본적으로 비슷하거나 오히려 처지는데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네.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참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래요. 예. 전 세계에서 뭐 G2 뭐 한때는 이제 G3 예. 이렇게 봤던 중국과 일본을 무시하는 민족. 그러니까요. 전 세계에 이게 한국 좋은 사람밖에 건지 안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우리도 결코 이게 딱 이 메시지는 그겁니다. 너무 안심하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제가 최근에 그렇습니다. 들었던 이야기 예. 중에 정말 가슴 아픈 예. 게 뭐였냐면 예. 해외에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그 어떤 경쟁 최첨단 IT 예. 관련 기업에서 볼 때 예. 한국 사람들이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예. 삼성전자 직원들마저도 6시 땡 하면 퇴근하고 예. 52시간 이런 걸로 예. 노동시간을 규제하고 이러니까 예. 야, 쟤네 이제 살 만큼 살게 됐나 봐. 우리는 이렇게 미친 듯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는 위기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렇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일단 현실을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죠. 최근에 그 중국 쪽에서도 뭐 그 샤오미 무슨 보시더라 그 왜 두 발로 이족 보행하는 로봇도 그렇고 네. 그 로봇 기술들도 이제 선보이는 거 보면 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네. 또 거기에다가 AI도 덧붙이고 있는 거고 네.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제 기술력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중국차 요즘에 누가 뭐 거기서 감전됐대더라 신차 발표했는데 사고가 많이 난다더라 저 위험한 중국차를 누가 타느냐 이러면서 물론 이것도 이제 국민적인 좀 감정이 좀 담겨 있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네, 네.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런 거 뭐 팩트죠. 그러니까 중국이 아주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 놓치는 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샤오미가 뭐 전기자동차 안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문제 있는 거예요. 있겠죠. 처음 예. 만든 거니까. 예, 처음 만들어서 또 샤오미 팬들이 또 많아가지고 우리가 뭐 샤오미가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사줘야 돼. 뭐 이런 분위기도 있고요. 애국 소비. 예, 애국 소비도 있고. 근데 타보니까 문제 터져서 뭐 문제 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네. 중요한 건 그게 대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대세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걸 보고 가장 인구에 회자되고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기업만 쳐다봐요. 네. 전기자동차 중국 회사 어디 아세요? 이름 들어본 회사? 아니 개수는 엄청 많다고 들었거든요. 뭐 한 500군데 된다고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수백 개가 전기자동차에 뛰어들어가지고 예. 지난 20년을 조금 지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 회사가 전기자동차에 실패하고 망했고요. 지금 다만 몇 대라도 만드는 회사가 지금 50개에서 70개 정도로 줄어 있고요. 이게 아마 완전히 전기자동차가 보편화되는 상황에 가면은 뭐 10개 플러스 마이너스 뭐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자동차 회사 수백 개가 망하는데 네. 우리가 중국에서 뭐라는 전기자동차 회사가 망했어요. 네. 뭐라는 자동차 회사가 전기자동차 실패했어요. 네. 라는 뉴스를 우리가 듣나요? 거의 못 듣죠. 저희 못 듣죠. 예. 중국에서 뭐 250등 중국 차 업체가 뭐 파산했다고 뭐 뉴스가 그렇죠. 되겠습니까? 예. 예. 중국의 100등 안에 들어가는 100등쯤 하는 중국 자동차 회사가 뭘까? 그러면 생각도 안 나잖아요. 모르죠.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수많은 전기 자동차를 실패하고 자동차 회사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죽어 자빠지고 엔지니어들 해고되고 직원들 해고되고 이거를 밟고 나가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도 한 50여 개 정도의 자동차 회사는 또 망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 우리가 뉴스로 보는 몇몇 회사를 놓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전체 국면을 놓치는 겁니다. 사실 뭐 어떻게 따져보면 이제 현대기아차도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 회사밖에.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지금도 수십 개가 이제 앞으로 더 자빠지고 죽어 나갈 거라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그 전쟁을 내부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뭐 거기서 정부가 밀어주고 뭐 애국 소비해 주니까 품질도 나쁘고 성능도 안 좋은데 어떻게 가격만 좀 보조금 받아서 후려쳐서 경쟁력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200개 자동차 회사가 있으면 200개 다 보조금 줄 것 같습니까? 200개 회사 다 밀어줄 수 있나요? 잘하는 애들. 그러니까 그것도 다 실력이에요. 거기서 다 뭔가 보여주고 가능성 보이고 막 정책에 협조하고 해가면서 정부의 지원도 이끌어내고 소비자의 마음도 잡고 해가면서 가는 거지. 그걸 뭐 어떻게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 그냥 술렁술렁 해가지고 높은 공무원하고 친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온 걸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그게 무서운 거다라는 거죠. 차곡차곡 올라오고 있고 그게 전후의 시체를 밟고 올라온 그 생존력과 기술력이라는 거. 무섭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도 경쟁력이 또 엄청나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전기차 관세를 100%로 올려버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불가피한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이 사건은 조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원래 이게 출발이 요 직전에 중국이 쓸데없이 생산 능력을 너무 투자를 해놔가지고 물건을 지나치게 많이 만들고 과잉 생산하고 과잉 잉여 생산을 하고 그렇죠. 재고도 막 많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막 전 세계에 팔아 제끼니까 세계 시장이 교란되고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나요? 미국이? 그러면 중국에서 과잉 생산하는 물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도 자인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이거 너무 생산 많이 해서 문제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것도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철강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미국이 거봐. 또이도 인정하잖아. 왜 이렇게 철강 많이 만들어? 이제 그만 만들어. 그거 외국으로 수출하지 마. 라고 안 했잖아요. 그리고는 전기자동차. 미국에 1년에 다 해서 뭐 2,000 몇백 대 수출되는 그거 전기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뭐 미국이 수입합니까? GM이 중국 2차 전지 수입한다고 그랬더니 그거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중국 전기자동차에 실려오는 건데 그럼 뭐 그다음에 태양광. 그러니까 이게 진지한 얘기냐 지금. 이게 미국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 수 있는 거냐. 여기에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실제로 미국 땅에 들어오는 중국산 전기차 많지도 않은데 일단은 장벽부터 세운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바로 어제 그저께죠. 그 옐런이 유럽도 우리처럼 그 중국 자동차, 전기자동차 이거 뭐 수입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니들도 동참해라. 근데 그것도 이상해. 만일 정말 그런 생각이 있으면 유럽하고 미국하고는 친하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저 중국 전기자동차 수입하지 맙시다. 라고 상의해서 발표하면
얘긴 끝난 거잖아요. 근데 뭐 미국부터 먼저 던져놓고 유럽도 좀 하시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유럽이 네? 그런다는 겁니까? 근데 유럽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어요. 폰데라이언이 네. 아니 너희는 정상적으로 회의할 때는 맨날 뭐 그 자유무역 이러다가 그냥 지가 편할 때만 뭐 이렇게 끼어들어. 우리 그렇게 안 해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해요. 근데 또 하나 더 이상한 것도 있어요. 예. 옐런이 가서 뭐 막 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옐런은 재무부 장관이에요. 네. 아니 그래서 뭐 무역을 한 해 안 하네 수입을 한 해 안 하네 하려면 상무부 장관인 그 라이먼더 장관이 얘기를 네. 하든지 네. 아니면 통상 협상을 해야 되는 USTR의 캐서린 타이가 얘기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예. 왜 옐런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하고 있냐 이거죠. 재무부 장관이. 예. 그리고 옐런이 갈 때 그 직전에 외신들이 막 떠든 얘기가 있었어요. 중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을 거래해주고 있는 중국 은행들에 대해서 스위프트 배제 조치가 있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그런 뉴스가 외신을 통해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 국제 결제 공동망. 예. 예. 그런데 정작 옐런이 가서는 또 그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미국이 지금 발표하고 있는 말들을 고지곳대로 해석하면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건 아마도 미국이 중국 러시아 관계 이 관계를 중단시키려는 의도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스위프트 배제라는 극약 처방 같은 위협을 강력한 위협을 흔든 것이고 그러한 금융 외환 쪽의 위협이었기 때문에 옐런이 갔던 것이고 그러나 그게 너무나 그 극약 처방이고 또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나온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블링컨이 후속으로 찾아가서 너희가 안 하면 미국이 한다 이렇게 그야말로 협박을 하고 왔단 말이죠. 네네.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푸틴이 이제 베이징을 방문하고 네. 또 이번에는 블링컨 올 때는 베이징으로도 못 오게 하고 상하이로 와 이렇게 하고 거기 출영 나간 사람도 상하이 시 공무원이 나가서 출영하고 레드카페트도 안 깔고 완전히 푸대접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푸틴 올 때는 뭐 의장대 나오고 뭐 아동들 나오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최선을 다해서 의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이 미래를 걸고 있는 예. 소위 신삼양이라고 부르는 예. 전기자동차, 2차 전지, 태양광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위협 사격을 날린 게 아니냐. 나 진지해. 러시아하고 이제 그만해. 난 농담 아니야. 전기자동차 어쩌고는 이거는 그냥 잽이다. 나 이거 여기 라이트 스트레이트가 준비돼 있어. 또 있다. 예, 뭐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G2 간의 패권 다툼은 계속 이어지겠지만 사실은 이 목적 중에 하나가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어떤 끈끈한 관계를 그래도 조금은 좀 떨어뜨려 놓으려는.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바로 얼마 전에 전격적으로 국방부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네네. 쇼이구 장관 네. 바뀌었죠. 그러니까 쇼이구가 물러나고 새로 국방부 장관 된 사람이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경제통 사람이 네네네.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 배경을 설명하는 장면이 전국의 중계방송이 됐는데 네네. 푸틴이 그 장군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앞으로 전시 경제와 민간 경제가 통합이 돼야 된다. 그럼 거의 상시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의 전시의 상시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페이즈 2로 넘어간다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제2국면. 그렇죠. 두 번째 그 단계로.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얻으려고 하는 거를 거의 다 얻어가고 있는 상태로 보이고 네. 여기서 우크라이나와 온 유럽이 동원돼 가지고 군대를 몰고 우크라이나 와서 러시아하고 전쟁을 할 거냐? 그렇지는 않겠죠. 네.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지금까지 뺏은 땅 돌려줄게. 그럴 리도 없죠.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알아서 가져가. 그럴 리도 없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소강 상태 비슷한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제 계속이 되겠죠. 장기전으로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의 규모는 줄어들고 강도는 줄어들고 시간은 늘어지는 이제 이런 시기. 그렇다면 유럽과 미국의 서방의 러시아 제재도 장기화되는. 그러면서 러시아는 한쪽으로는 전쟁하고 한쪽으로는 벌어야 되니까. 걸어야 되는. 그러면 러시아가 의지해야 될 때가 근데도 러시아는 경제가 나쁘진 않다 하더라고요. 뭐 자기네 그 가스랑 이런 거 다 인도랑 중국이 사주니까. 그렇죠. 아이러니한 거죠. 아이러니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약속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계산이 어느 정도 깔려 있었다. 예,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는 예, 마치 시소의 한쪽
의자처럼 한쪽엔 러시아가 앉고 한쪽에 중국이 앉아서 중국이 언제 타이완을 공격할지 모르는 상태로 있으면 미국이 지금처럼 유럽으로 군사력을 파견하지 못하고 중국에 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만일에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생각이 있다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계속 뭐가 일어나면 서방의 힘이 쭉쭉 그쪽으로 좀 빠지죠. 그러니까 두 나라는 그런 전략적 입장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공공의 적이니까 그럴 수 있죠. 뭐 힘을 합쳐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고. 역설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중러 관계의 이 타이를 결합을 예.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블링컨도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옐런도 가서 그렇게 위협하고 전기자동차 이거 뭐 100% 때리고. 근데 그게 끊을 수가 있을까요? 뭐 그런 몇 가지 이제 관세나 이런 걸로 러시아와 중국이. 오히려 러시아는 지금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중국은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뭐 신질 생산력이 됐든 네네네. 뭐가 됐든 이게 중국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지금까지는 잘 왔는데 지금부터 어찌 될지 모르겠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 건 맞죠. 미국은 그 타이밍에 중국에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뭐 러시아랑 가까이 지내지 않으면 예. 그냥 중국이 계속 날리는 잽 스트레이트를 계속 맞을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친구 손 잡고 있어야지 저기 또 주먹 큰 친구.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어떤 의사결정 방침을 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예.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국제 관계라는 게 결국은 다 이게 열강들의 힘의 싸움인데 예. 여기서도 우리나라가 잘해야 되는데 예. 저는 아까 그것도 또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과잉 생산 말씀해 예, 주셨는데 그 과잉 생산의 하나의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이제 알리테무. 네네. 지금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네. 진짜 저가로 막 무료 예. 배송으로 엄청난 공세 아닙니까? 예. 근데 이 두 회사가 예. 중국 현지에서 어때요? 경영 상태는 좋은 회사예요? 막 흑자 내고 막 재무구조 우량한 회사예요? 막 이 돈을 퍼부을 정도로? 네. 아 그래요? 예. 자본력으로는 어떻게 막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뭐 돈도 빵빵하고 예. 계속 흑자 내고 있고 주가도 좋고. 예. 예. 아니 그러면은 물론 뭐 일시적으로 과잉 생산된 거를 마치 덤핑처럼 싸게 팔 수는 있을 텐데 이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싸게 막 밀어낼 수 있을까요? 우선 과잉 생산된 제품으로 보는 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요.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예.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나 뭐 셰인이나 뭐 이런 데서 파는 물건이 네. 다품종 소량 생산 제품입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그렇죠? 대량 생산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라면 네.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야죠. 예, 뭐 컴퓨터, 테레비 이거 다 그 대량 생산 제품이죠. 그러나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마우스, 그 볼펜, 네. 그다음에 무슨 옷까지 티셔츠 이게 대량 생산 제품인가요? 이게 다 이 유행도 있고 계절도 있어가지고 1년 지나면 떠리로 땡처리하고 그래야 되는 제품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이게 뭐 중국이 잉여 생산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막 땡처리해서 막 파나 보다. 아니요. 그것만은 아니고. 예. 아마 그거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근데 중국의 이런 그 다품종 소량 생산 품목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네. 그동안 소비가 부진했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나 어려웠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의 소비도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질 않으니까 너무나 힘들죠. 여기에 그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가 플랫폼을 제공해서 싫어. 우리가 팔아줄게. 가져와.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동안 미국 덕분에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예. 전에는 그 초원에 있는 중국 아저씨가 영어를 몰라. 외국에는 못 팔아. 예. 근데 지금은 AI로 번역하면 탁 나와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통관 절차니 뭐 이런 것도 다 중국에서 플랫폼 만들어줘가지고 그거 다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요즘은 중국에서 그 플랫폼이 그 제공하는 서비스가 반위탁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저씨는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 그러니까 물건 올려서 등록만 해. 그럼 가격도 내가 내고 하고 뭐 할인 디스카운트 결정도 내가 하고 하여튼 여기선 손해보더라도 저기선 좀 얻게 해주고 물건 보낸 것도 내가 보내고 하여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우리 물류창고에나 그냥 물건이나 갖고 오세요. 이거예요. 놓고 그냥 있으면
모니터링 하다가 이상하면 그 항의나 하셔. 뭐 요런 반위탁 서비스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용 작품을 제일 많이 만드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도시 EU에 가면 지금 작년 대비해서 한 7-80% 정도 이 플랫폼에 가입한 업체가 늘었다고 합니다. 일용 작품이요? 일용 작품, 일회용품 같은 거요? 그냥 일상용품으로 쓰는 그 잡다한 물건들, 생활용품. 예, 생활용품 같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게 또 현지에서는 또 엄청나게 싸게 생산이 되니 또 그렇죠. 싸게 또 배송도 되고. 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랑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다가 엄청난 규모의 물류센터를 짓고 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서 쓸 것 같은 거를 몇십만 개 채워놓고 그거를 또 엄청나게 광고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보낸다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는데요. 예.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은 중국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시장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지금 그 알리, 테무 뭐 이런 데가 지금 수출하고 있는 대상 국가가 지금 뭐 5-60개 이상 되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나가요. 그 한국에서 소비해 주는 양이 뭐 그렇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알린가요? 테무인가요? 그 미국에서 이용자는 1억 명이 넘었고 우리나라는 한 테무인가? 알린가? 900만 명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네. 예. 아니 그러니까 테무의 그 중국 내 모회사가 핀토토인데 예.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포의 3분의 1이 핀토토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물량 규모를 돌리고 있는 데서 뭐 한국에 파는 게 그게 뭐 대단하고 엄청나고 뭐 그걸 위해서 물류 창고를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맞아요. 이게 이 일용 작품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네. 단가들이 전부 몇 푼 안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국제 우편으로 보낼 때 네. 만국 우편연합 네네. 협정에 의해서 국제 간의 물류만 내가 부담해서 보내면 그럼 한국 땅에서 우편하는 건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하고 거꾸로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중국에 보내면 중국 땅에서 보내는 건 중국 정부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돈 안 받고 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건이 되는 물류 비용은 국제 간 물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테무나 알리나 이걸 고도화된 이 물류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걸 돌리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싸게. 그렇죠.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많이 챙겨서 물류 단가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돌리고 있는 거고요. 그 대상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일 뿐이지 뭐 한국이 대단해서 한국을 겨냥해서 한국을 위한 창고를 그냥 전 세계적으로 상대하는 거다. 예. 하기사 또 우리나라도 그냥 서해만 건너오면 되니까 예. 그것도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예. 않고. 이게 박사님도 알리테무 많이 사용하세요? 많이는 아닙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유율이 너무 또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정부가 얼마 전에 그 KC 인증 받지 않은 거는 못 팔게 하겠다, 해외 직구 못 하게 하겠다 했다가 또 반발이 일어나서 막 아유 아닙니다 했다가 뭐 정책적으로 지금 엄청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 왜냐면 거기 또 뭐 위해 물질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뭔가 규제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마땅하게 뭐 우리가 관세 장벽을 미국처럼 세울 뭐 그런 또 힘이 있는 건 아니고 막 우왕좌왕하더라고요. 저는 여기 그 사건을 보면서 여기 두 가지 한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원래 이러한 모델이 가능해진 이유가 네. 이 대상 품목이 기본 전제가 네. 몇 푼 되지 않는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제품이 아닌 어쩌면 한 번 쓰고 버리는 이제 이런 정도의 제품을 일단 상정을 한 정책이고 제도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볼펜 한 자루 사자고 하는데 예. 볼펜 한 자루를 그러면 KC 인증받고 무슨 관세 등록하고 무슨 안전성 테스트 거치고 그래야 되냐? 요거 한 개 수입하려면 난 한 개만 필요한데 그러면 여행 가서 하나 들고 오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뭐 이런 로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그런 소량의 아주 사소한 물건에 대해서 무슨 인증받고 뭐 받고 이런 규제를 모든 걸 하라고 그러면 다 사람들한테 오히려 불편을 주니 그건 면제하자. 예. 이게 이 제도의 출발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인증받아라 이러면 그러면 이런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게 된 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는 중국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를 뭐 지금 알리도 그렇고 테무도 그렇고 뭐 하루에 수십 톤씩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사소한 물건 한두 개 사는 이런 영역의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는 네. 예, 이건 물론 각자 이 물건을 파는 볼펜 한 개 판 사람 입장은 그럴 수 있겠으나 네. 이 시장에서 나타날 때는 이게 다 뭉뚱그려서 알리익스프레스 물건으로 우리가 그 인지하게 되지. 그게 어디 그 산동성 무슨 마을에 사는 왕씨 아줌마가 방구석에 앉아서 만든 걸로는 생각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중국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전 세계적인 반발을 살 거라는 거를 그걸 알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죠. 네네네. 그러니까 중국은 전통적으로 남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을 잘 안 하니까 남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를 신경을 잘 안 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중국이 이게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한국 정부의 요번 사안에 대해서는 그거를 잘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서투르다. 이런 거야말로 중국 정부한테 이 좋은 제도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서로 피해가 나고 부작용이 크니 이거를 좀 규제를 합시다. 그럼 어떻게 당신이 좀 중국 땅 안에서 조금 애들 조심 좀 시킬 거예요? 요렇게만 해도 이게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번에 무슨 뭐 자율안전협약을 맺는다고 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율안전 그러니까 그거를 다 사건 내놓고 북지구 창구 다 친 다음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조금 서투르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또 빠르게 또 장악을 하고 있고 가격으로는 뭐 쿠팡보다 더 훨씬 싸고 물론 뭐 가격에 그 비해서 품질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이 알리테무가 대한민국의 어떤 유통산업을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라는 염려는 점점 커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이상해요. 아니 뭐 예를 들면 쿠팡, 그 미국 사람이 미국 자본으로 만든 회사 아니에요? G마켓, 그 이베이가 인수한 회사 아닙니까? 그 신세계 그룹이 인수했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원래 이베이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뭐 그 인터넷 쇼핑몰 이커머스 회사 중에 몇 개나 우리 한국 회사가 운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싫은 거죠. 중국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최근에 와서 자꾸 영향이 커지니까 그게 눈에 거슬리는 거죠. 또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 그런데 눈에 거슬려 하는 나라는 거의 한국 정도예요. 미국이 뭐 유럽 국가나 뭐 브라질이나 아프리카 국가나 중동 국가가 이 테무가 이렇게 나와서 우리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나요? 아니에요. 아니 이거 마우스 미국에서 안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그렇죠. 브라질도 못 만들고 아프리카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싼 가격으로 팔아주는 데가 중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나온 언론을 보면 문제 삼는 거는 미국의 중국이 싫어요 의원들이 상원이나 하원들이 이것도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 정도고 막 뭐라고 하는 거는 한국이에요. 일본도 이렇게 안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사실 뭐 따지고 보면은 2000년대 초반에도 그랬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데 또 많은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라든지 저 중국의 뭐 테무 앱이 됐든 알리 앱이 됐든 뭐 틱톡도 그렇고 물론 이제 미국 일각의 주장일 수는 있습니다만 개인정보 빼나간다. 악성 코드 있을 수 있다. 조심하라. 보안 문제 있을 수 있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진실을 뭐 알 수는 있을까요? 이게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미국이 처음에 그런 그 우려를 표출했을 때 확실히 근거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테문이 그 알리익스프레스까지 이제 이어서 이제 외연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무리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하면 욕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 기업인들도 죽을 맛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국내 시장이 안 좋으니까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쵸. 해외만 나가면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 중국에서 돈 들고 탈출해 나온 사람도 너 중국 놈이지 뭐 이래가면서 안 받아주니까 공장 만든다고 투자한다고 그래도 뭐 너 혹시 뭐 국가 안보 뭐 이런 얘기 듣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답답하죠. 하기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내수가 원체 힘드니까 수출을 늘려야 되는데 해외에서는 또 색안경 끼고 보고 그건 또 이제 그들의 입장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 또 이걸 또 방어를 해야 되고 뭐 그렇죠.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좀 대만하고 중국 이야기를 좀 한번 여쭤볼까요? 그래도 그 작년에 나와서도 그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중국의 이름 라이칭더 총통이 이제 1월에 당선이 됐고 5월 며칠입니까? 며칠 전에 20일이요. 취임을 공식적으로 했죠. 취임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는 좀 어땠습니까? 물론 짧은 기간이었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간단히 얘기하면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아무 일 없었다는 게 라이칭더 총통은 아주 강경파이고 그 중국 대항하는 인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항을 계속할 거라는 건 전 세계 사람이 다 아는 거고요. 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그걸 싫어하는 것도 전 세계 사람이 다 아는 거고요. 근데 라이칭더 총통이 그래서 우린 독립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면 그날로 우린 공격하겠다고 중국이 수십 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한다라는 것도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거고. 대만 사람들은 복잡한 얘기는 난 모르겠고 전쟁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니까 그 쉽게 얘기해서 현상 유지를 원한다. 그리고 대만 정치인들은 다 현상 유지 쪽으로 그럼 발언을 다 하는 것이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중국은 당연히 너희가 독립을 하려고 그러면 우린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위협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정됐던 일들이 예정된 수순으로 그냥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의외의 요소가 없어요. 실제로 얼마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요즘이 아니고 이제 라이칭더 총통이 직무를 시작을 하고 특히 지금 부총통 외교를 아마 담당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앞으로 주로 미국이 타이완과 중국 관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외교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발전 양상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라이칭더도 취임 초기에 말을 많이 강조한 게 현상 유지였고 이거는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현상 유지는 하나의 중국이고 대만 입장에서 보면은 양한 체제 여기는 이제 독립돼서 우리는 따로 간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현상 유지라는 거는 수용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은 일관되게 통일해야지. 네네네. 이거고 현상 유지는 통일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받아들일 수 없죠. 중국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중국이 어떻게 나오냐인데 항상 뭐 군사적인 준비는 뭐 하고 있다. 네. 뭐 2000 몇 년도에 뭐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는 많죠. 걸로 뭐 미국에서도 뭐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거의 그러면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라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중국이 미국 개입 시 그걸 물리칠 만한 군사적 준비가 덜 돼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중국이 자기들이 준비가 군사적으로 돼 있다는 판단을 하는 시점까지 도달하느냐 여부. 그게 이제 일단 시간이라는 요소로 작용하는 거고요. 네. 그럼 그게 됐다고 했을 때 중국이 전쟁이라는 수단을 결정을 할 거냐? 네.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요건 또 다른 문제죠. 그 두 가지 요인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준비도 끝판인데 아직 안 돼 있다. 이고 따라서 의사결정 타이밍이 아직은 안 왔다. 그래서 지금 논쟁이 되거나 논의가 되는 거는 지금 상황은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가? 그 반대 상황인가? 이제 이런 논의들만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대만을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할 거냐인데 네. 그거는 방법은 하나입니까? 그냥 무력? 평화 통일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타이완 사람들이 예. 그래 통일할게. 투표해서 통일 당할게. 예, 이런 거밖에 없는데 타이완 사람들이 그걸 선택할 리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이번 총통 선거도 그랬고. 예.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중국 대륙 입장에서 봤을 때 평화 통일이 가능하다고 볼까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통일을 할 생각이 있는 걸까요? 언제 한답니까? 어떻게 한답니까? 아니 통일부가 있고 대한민국 네. 정부가 수십 년간을 그 얘기를 해왔으면 네. 뭐 플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통일하겠다고. 그런 거 있나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중국도 대한민국 정부처럼 네. 그냥 내깔쳐두고 네. 통일을 뭐 언젠가는 되겠지 뭐 이러고 있을 거냐. 아니면 누군가와는 달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진행을 할 것이냐. 네. 근데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면 네. 누가 봐도 두 번째라고는 생각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통일을 추진하고 이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만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하고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기랑 관계가 이것이 서로 상호 간의 압박에 의해서 계속 긴장된 상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중국이 포기를 하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냐 뭐 이런 추측들만 있는 거죠. 그 뭐라 해야 될까? 어떤 그 발단이 되는 사건들이 항상 큰 일을 좌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발적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중국 입장에서도 이걸 아는 걸까요? 뭐 군사력으로는 지금 맞붙어봐야 우리가 안 예. 되니까 조금 예. 더 기다리자. 예. 근데 이게 우발적인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예. 자꾸 막 대만 위로 뭐 미사일을 쏘고 뭐 하면 예. 그런 거는 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런 우발적인 상황은? 염려를 우선 그 우발적이라는 것도 예. 조금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음, 우발적이라는 게. 네. 그러면서 미국이 자꾸 우발적으로 전쟁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소통 채널을 만들자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사이에 핫라인 같은 게 없나요? 네네네. 뭐 국무부 장관도 중국 뭐 종종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던데요. 네. 예. 그리고 그 군 사이에서도 뭐 핫라인이 예.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왜 계속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언제더라? 뭐 정상간 통화였던가요? 뭐 거기에서도 군사적인 뭐 우발적인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뭐 협력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네. 자주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무튼 가장 최근에 미국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이 어떻게 회답을 했으면 네. 그럼 너희가 일단 위성부터 걷어라. 음. 군사 위성부터 걷어라. 음.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대답인가요? 아니 혹시라도 네네. 우발적으로 네네. 이게 잘못 전쟁으로 비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통신을 하자라고 음. 했더니 그래? 그럼 일단 네가 정찰 위성부터 없애. 질문과 대답이 서로 맞나요? 안 맞죠. 저는 이상해요. 네. 그래서 저는 가설일 때 얘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네. 아마도 AI라는 요소가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조금 해봅니다. 어떤 식으로요? 지금 미국이 이러한 전쟁 상태를 조기에 디텍트, 탐지하는. 탐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군사위성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은 전 세계 통신도 도청 감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도감청하는 데이터량도 엄청나겠죠. 네. 뭐 군사적으로는 뭐 동향 같은 것도 들어오고 뭐 첩보도 들어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에 비해서 최근의 공격 수단이라는 거 언제 뭐가 날라올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 고고도 드론이 지금 위에 떠 있는지도 모르고 네네네. 누군가를 겨누고 있을 수도 있죠. 네. 얼마 전에 이란 높은 분이 뭐 헬기 사망. 예, 네. 사망이 나듯이 또는 그런 것들이 다 자칫 전쟁이 될 수 있는 도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을 때 네. 이거를 즉각 판단할 수 있도록 미국이 AI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지만 그걸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도 그걸 개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있는 전문가들 그룹에서 하나의 그 공통된 우려가 있습니다. 저자가 나를 공격할 것 같다는 판단과 저자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는 판단을 사람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 AI와 중국의 군사 AI가 각자 알아서 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이 개입되지 않고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조금 있었어요. 뭐 훗날. 예. 그러니까 그 양쪽 초강대국의 군사 AI를 개발한다는 것에 대해서 놓고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류의 그 상황을 전제로 한 소통일 수 있다. 아하. 이런 의심을 조금 해봅니다. 확실한 거 아니고요. 이게 뭐 바다가 됐든 뭐 공중이 됐든 군사 AI가 됐든 예. 어떤 측면으로도 이제 소통을 또 해야 되는 건데 예. 그 사이에서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작년 7월에 출연해 주셨을 때도 중국 대만 전쟁은 한반도 전쟁으로 곧 이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도 그 이야기 경청을 했었는데요. 혹시 중국이나 미국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들리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중국이 러시아를 동원해서 일본을 견제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똑같은 논리로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의견을 지금 제시하는 분들이 늘었고요. 네. 그다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대통령이 될 경우에 안보 보좌관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전체명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콜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굉장히 그 의견이 극단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 사람은 만일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한국에 있는 미군은 대만으로 다가서 싸운다. 그래서 그 얘기 들은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죠. 그럼 한국은 어떡하나요? 네. 한국 지 나라 지켜야지. 예.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꾸로 한국은 우리 동맹이라면서 네. 그러면 한반도만 지키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군대 보내서 같이 싸워야지. 대만으로?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 말인즉슨 저기 북한이라는 존재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을 어떻게 할 거다라는 예.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나 하고요. 예, 다른 나라들은 모두 세계 재래식 국방력 탑5인 한국이 100몇십 위에 있는 북한을 무서워하고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해요. 니들이 알아서 자주국방할 수 있다. 있어봐라. 뭐 이런 거예요. 북한이 니들한테 솔직히 깜냥이 되냐 뭐 이런 거죠. 예. 근데 뭐 거기까지는 인정할 예. 수 있는데요. 예. 뭐 당연히 우리 뭐 군사력 압도적이니까. 예. 근데 이제 비대칭 정력, 예. 핵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핵 때문에. 예.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이게 미국에서도 뭐 확인되지 않은 보도일 수도 있고 뭐 트럼프가 실제 그 얘기를 했네 아니면 트럼프 최측근이 얘기를 했네 뭐 이러면서 한국에도 뭐 그러니까 전략적인 핵 배치 이야기도 조금씩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트럼프 되면 뭐 주한미군 주둔비를 얼마 더 내네 아니면 뭐 철수 한 해 만에 막 이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좀 중량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죠. 예, 다. 그러니까 이게 기사에서 측근 뭐 트럼프 측근 이러면 다 우리는 근데 중량감 있는 인사가 말한 건 아니고요. 예, 예,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반도에 대한 그 핵 배치.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걸 좋아할 나라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주변 나라는 당연히 신경 쓰이죠. 다 없고 그리고 북한이 설령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네. 우리가 거기를 핵으로 보복을 한다는 게 그게 합리적인 생각일까요? 그럼 뭐 이제 지구상에서 한반도가 지워지는 거죠. 아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화력이 핵폭탄 몇 개 떨구는 정도의 효과를 못 낼까요? 오히려 핵 보유를 한다는 거는 우리는 뭐라고 설명을 하더라도 주변 국가들은 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보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미군의 핵 우산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핵 배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북한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주변에선 러시아, 중국, 일본 다 쟤네 왜 저래? 우리 갈기려고 하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매체명은 잊었는데요. 네. 그 외신 매체에서 일본인 학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북한이 자꾸 핵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러면 일본도 핵 보유를 할 의사가 있느냐? 어머나. 일본이 핵 보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그래서 전원이 찬성을 안 했다고 그래요. 일본은 핵 보유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일본의 학자,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했대요.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그러면 일본은 핵 보유 필요 없을까? 하니까 다들 이거 고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거 핵 보유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답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실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11월입니다. 이제 미국의 대선이. 바이든하고 트럼프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뭐 대만 문제를 이제 접근하는 시각이 좀 달라질 수 있나요?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아마 그 결과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인 방향성은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 그 양안 문제는 중국 내부 문제다 이런 발언도 했었고 얼마든지 내고 가능하다는 그런 암시 이런 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일단 미 군부의 생각은 거기 그렇지 않고 중국을 그대로 놔둬서는 또 타이완을 합병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게 미 군부의 컨센서스이기도 하고 또 미국은 의회가 지금 민주공화 양당이 모두 그 꼴은 못 본다로 지금 일치 단결돼 있죠. 그래서 설령 트럼프가 다른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뭐 양안을 통일하는 거를 뭐 그냥 관망한다든가 불개입한다든가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개입의 정도가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좀 줄어든다거나 그 개입하는 데 있어서 시간 지연이 좀 더 발생할 수 있다거나 이런 정도의 차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도의 차이. 그 또 아까 잠깐 뭐 여쭤봤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주한미군 방위비 가지고도 막 뭐라고 하고 주한미군 철군설까지도 흘립니다. 물론 이게 압박카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또 앞으로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된다면 또 험난해질 수 있잖아요. 박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주한미군이 북한을 막으려고 와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 말에 동의할 나라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시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한국 보고 네가 다 막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트럼프의 아마도
아마도 국가안전보좌관이 될 사람이 하는 얘기잖아요. 네. 역설적으로 그럼 미국이 그럼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거기 앉아 있느냐? 그건 사실 아닌 것 같죠. 논리가 서로 충돌되죠. 근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트럼프의 얘기는 뭐 상대가 뭐 북한이 됐든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미국이 가서 너는 덕을 보니까 돈 내. 뭐 이런 거죠. 네. 그럼 돈 안 내면 어떡할 거예요? 진짜 철분할까요? 그러니까요. 아, 트럼프는 왠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이 네. 예를 들어서 그래? 가? 만일에 이랬다 쳐봐요. 예. 그러면 미국이 막 얼싸좋다고 나갈까요? 그러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행정부 밑에서 그 국방부 장관 했던 사람들이나 장성 지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 한국에서 주한 미군 철수한다는 그런 얘기 들을 때 가슴들이 철렁철렁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트럼프 한 사람만의 생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 더 받으려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기사 주한 미군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도 여기에서 지리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유사시에는 뭐 예. 대만으로도 갈 수도 예. 있고 그 목적으로 다양한 수단으로 이제 한국에 또 예. 오키나와에 뭐 주둔을 예. 하는 거니까. 예. 그럼 우리도 그 얘기하면 되겠네요. 니네 북한 때문에 우리 지켜주려고 있는 거 아니니까 예. 니네가 그럼 돈을 더 내라. 그게 필리핀이 했던 거죠. 필리핀이 원래 그 수백만의 미 해군 기지 있었다가 네. 이제 민주화되고 아키노 대통령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너희들 나가 그래서 다 나갔었죠. 그 다음에 아쉬워지니까 네. 예, 다시 그 미군 부르고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돈 내고 써라 뭐 이런 식이 됐죠. 그러니까 약간 여기에서 그래서 그 주한미군 그 방위비 협상에서 우리가 너무 막 수세에 있을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긴 한데요. 예. 저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네. 이제 많이 달라졌거든요. 경제 규모로도 지금 유럽 강국 소위 전통적 강국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이런 네. 나라들하고 우리가 어깨를 그럼요. 같이 하는 그런 국가급이 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맨날 미국 보고 뭐 너희는 큰 나라고 너희는 돈 많고 너희는 잘났으니까 우리는 봐줘 이렇게 가면 방위비는 적게 낼 수 있을지 몰라도 네네네. 정치, 외교, 국제 관계에서의 발언권이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고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이 중국 일로 와봐, 미국, 일본 일로 와봐. 요거 요렇게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주도적으로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맨날 수동적으로 형님들이 얘기하면 거기서 이렇게 끼워서 이거는 역설적으로 현재 한국의 위상과 맞지 않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있어도 되는 상황이냐. 지금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의 상황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어도 되는 상황이냐. 미국 형님이 다 알아서 어른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걸 기다리고만 있어도 되는 상황이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제 국력이 올라왔고 예. 그거는 꼭 또 돈으로 또 보여줘야 하는 것도 있고 예. 그걸로 사실은 국제사회에서는 발언권을 사는 예. 개념일 수도 있겠고. 예.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잘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 프랑스 대통령도 그렇고 캐나다 총리도 되게 젊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러시아로 우크라이나로 뭐 중국으로 어디로 막 다니면서 예. 분쟁 있는 나라들을 자기네가 마치 뭐 화해를 시킬 수 있는 것 마냥 다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니 캐나다는 저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예. 프랑스는 언제적 프랑스야 예. 뭐 이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들의 국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관계에서의 영향력을 예. 높여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게닝 파워를 키워가는 거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좀 중국에서 알려지기는 독자적인 의사 결정을 못하는 나라로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강단 있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제가 알지 못하고 다만 어떤 게 우리한테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는 그건 좀 한번 생각해보고 그려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이걸 단순히 왜 돈 더 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 덜 내도록 노력해야 되겠네. 요런 차원에서만 생각을 할 일이냐. 조금 더 나가서 지금 남북관계, 동북아관계 지금 새로운 21세기의 국제관계가 정립되고 있는 사이에 한국이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그에 의해서 그러한 국가 전략에 입각해서 그렇다면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 사고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좀 해보죠. 이제 뭐 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어디 뭐 협회비
그러고 조금만 내려고 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시대는 지났다라는 거예요. 좀 이젠 좀 예. 그만해도 되지 않나. 먼저 예. 나와서 또 계산도 좀 하고 예. 천천히 나와 내 계산하기 약간 예. 조금 다른 주제인데요. 예. 그 중국에서 반간첩법 이제 좀 시행이 된 지가 꽤 됐죠. 한 반년, 한 1년 좀 지났죠. 네. 어떻습니까? 시행 이후에 네. 실제로 뭔가 반간첩법 때문에 막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게 좀 생기나요? 뭐 사진 잘못 찍어서 잡혀가고 막.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 간첩 혐의로 잡혀간 사람들도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기사로 언론 매체에 보도된 것도 몇 건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이요? 뭐 진짜 뭐 스파이 아니면 뭐 기업인들 대부분 기업인들이죠. 서방국가요? 일본인들이 이제 타겟이 이제 된 적이 몇 번 있었고요. 아 일본 사람들이요? 예. 일본 기업인들이요? 예. 그리고 또 그 중국 사람인데 외국에 가서 살고 있다가 네. 귀국했다가 잠시 중국 갔다 온다고 갔다가 잡혀버리고. 잡혀간 사람도 있고요. 예. 그 뭔가 이유가 어디 보도가 되나요? 저 사람이 뭐 잘 보도가 안 되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예. 중국 경제를 마치 희망이 없다는 식으로 네네네. 잘 나가고 있는 우리 중국을 자꾸 희망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행위도 이제 반정한 쪽. 반간첩법에 의해서 이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죠. 입 조심하라라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예. 중국 경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요즘 문제가 많다는데요? 라고 예, 예, 묻는 그런 분들은 네. 제가 중국 돌아가서 잡혀가라고 지금 살벌하네요. 그런 의도를 가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중국은 잘 된다고 말씀을 하셔도 뭐 저희가 예. 토달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 기업인들이나 한국 관광인들, 예. 한국 관광객들이 현지 가서 활동하는 데는 뭐 지장이나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큰 문제는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사실 상식적으로 사진 찍으면 안 될 것 같은 데들이 보이면 안 찍으면 돼요. 뭐 진짜 그냥 관광지, 쇼핑몰. 예, 그런데 사진을 이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어디를 찍어서 잡혀가는 거예요? 뭐 어디? 그러니까 배경에 보면은 중국 공안들이 총 들고 경비 서고 있는 데가 이 배경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죠. 아니 뭐 천안문 관광 가서 사진 찍고 싶은데 네, 천안문 같은 데서 사진 찍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네. 문제가 되는 사진, 천안문 같은 데는 예. 중국 공안들이 항상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문제가 될 만한 사진을 찍으면 와서 카메라를 내놓으라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예. 그럼 빨리 보는데 이거 지울게요. 이거 지울게 해야 되는. 그 뭐 공안들이 다 확인하니까. 예. 그래서 그냥 그 공안들 총 차고 있는 모습도 예. 조심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저 찍히지 자신도 않게. 지난번 그 베이징 공항에 들어갈 때 네네네네. 제가 책을 몇 권 예. 사가 제 책 이미 시작된 전쟁하고 네네네. 공급망 책을 이렇게 몇 권 싸가지고 들어갔는데 네네네. 이미 시작된 전쟁은 다 몰수당했어요. 불온서적. 네, 불온서죠. 왜 전쟁이 시작됐다 그러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딱 보더니 그 한국말로 돼 한국어잖아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딱 이 휴대폰으로 사진 딱 찍어가지고 번역? 자동 번역 이렇게 딱 해서 이거 정치적인 책인데다가 뭐 전쟁 이런 단어 나오고 안 돼. 딱 그래서 다 몰수당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 이거 조금 궁금한데 예. 작가님이 예. 이거 제 책인데요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했어요. 더 위험해질 수도 있죠. 그래 당신이 이 책 쓴 사람 일로 와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오. 근데 몰수당하셨다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상황의 경우에는 저는 나름 공정한 자세를 취해 왔다고 생각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적어도 한 얘기 중에 제가 사실과 다르다고 알면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를 옹호한다기보다는 중국 정부가 사실과 다르게 오해를 받는 부분도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그래서 저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은 문제가 되더라도 네. 뭐 주의 또는 추방 뭐 이런 정도지. 추방. 예, 그런 뭐 큰 문제가 될 정도의 조치는 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철 박사님 정도의 뭐 이야기라면 뭐 이것도 뭐 지난번에 해주셨던 뭐 전쟁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이제 대비하자라는 예, 그렇죠. 그런 취지로 또 말씀을 예. 해주신 거니까요. 특히 예. 이제 대한민국에 예. 외국 기업들 활동은 어때요? 뭐 한동안 뭐 중국에서 이제 외국 기업들이 빠져나간다. 예. 규제가 더 심해지고 네. 있고 뭐 또 물론 뭐 인건비도 많이 올라서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경영 위축 이런 건 없습니까? 얼마 전 연초였던가요?
시진핑 주석이 외국 기업들 또 기업인들 만나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내국인 대우와 동등 대우도 하겠다고 했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은 중국 내 증시에 상장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고 뭐 여러 가지로 아주 전폭적인 정책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기업인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느끼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트럼프가 요구를 했을 때 즉각 그렇게 했으면 얘기는 많이 달랐을 텐데 지금은 다들 이 미중 간의 이 갈등과 간격이 네. 이게 트럼프가 시작했던 무역 전쟁 수준의 갈등과 간격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이거는 두 나라가 지금 싸우는 거지. 예, 이게 지금 뭐 흑자가 많이 나네, 적자가 많이 나네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이제 다들 생각하는 거죠. 많이들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방의 기업은 많이 나갔고 특히 타이완 기업들은 엄청나게 이제 철수를 했고 그렇지만 이제 러시아 그다음에 그 중동 뭐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서는 또 많이 들어오죠. 오히려 많이 들어가는 외자 기업들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는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서방 기업들이 안 가서 비어 있는 공간을 이젠 나도 좀 해볼 수 있겠네라고 판단하는 중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가들. 뭐 예를 들어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이런 데서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되면 들어오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에 또 쓴맛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예. 현대기아차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 스마트폰도 이제 거의 중국에서는 전혀 의미 없다고 하고 예. 뭐 롯데도 그렇고 뭐 유통기업들도 다 철수하고 예. 별로 이제 중국 쪽에서 비즈니스 제대로 잘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이제 눈에 띄는 게 없나요? 많이 줄었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언제나 그랬듯이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소리 소문을 안 냅니다. 그 소문 내봐야 본인들한테 좋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으로는 네. 중국에서 활동하시는 기업인들이 인지하는 상황과 네. 이제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상황 간의 격차가 제법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면 제대로 수용이 안 되니까 제가 얼마 전에 모 기업에서 좀 그 강의를 요청을 해서 다녀왔어요. 네. 근데 그 자동차 부품 쪽 회사인데요. 예. 그 회사의 경우에는 지금 뭐 뚜렷해요. 왜냐? 현대자동차에만 매여 있지 않고 중국 기업들을 뚫는 데 성공을 해서 오호. 근데 게다가 이제 이게 전기 자동차로 옮겨가는 거에 팔로우업 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가 막 중국 전기 자동차가 막 팔리니까 자기네들 물량도 막 늘어나는 거야. 해피하네요. 그런데 요거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우리는 말이야 저 중국 전기 자동차가 잘 나가서 우리는 해피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우리 사회 분위기는 그죠? 조용히 있어야겠네요. 그러니까 표정 조용히 관리, 돈 세우고 있어야 예, 표정 관리하고 이렇게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별로 눈에 안 띄는 거네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업계도 현대 자동차만 바라보던 기업들은 지금 다 망하는 거고. 특히 이제 중국 현지에서. 예. 중국에 진출을 했는데 중국에 있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 탈현대에 성공한 회사들은 지금 뜨뜻한 거고 그런 거죠.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네요. 예.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애플마저도 중국에서 고전한다. 예. 아이폰도 잘 안 팔리고 그래서 예. 중국에서 아이폰 가격도 뭐 낮췄다라는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런가요? 좀 애플이 인기가? 그렇죠. 애플이 공장을 이제 인도로 나간다는 거 자체가 중국 사람들한테는 약간 배신감을 주는 행위이고요.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예, 예. 두 번째는 애플이 최근 몇 년간 나오는 신제품이 뭐 그렇게 그 감동을 못 주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 의해서 화웨이 같은 중국 휴대폰 업체들이 많이 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드니까 같은 값이면 중국 물건 사주고 싶죠. 그러니까 화웨이는 엄청 잘 나간다고 하고요. 예. 근데 이게 참 신제품이 감동이 없다라는 거는 뭐 저는 뭐 이렇게 안드로이드 쪽을 써서 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눈에도 사실 매냥 똑같아 보이기는 해요. 예. 근데 어차피 iOS를 쓰던 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예. 계속 이걸로 쓰는 건데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대다수가 관심을 너무너무 가지고 있는 7나노 칩이 들어왔네 그러면 막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죠. 화웨이 니들이 해냈구나. 뭐 이런 감정이.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면요. 막 애국심 뿜뿜. 그렇죠. 화웨이.
난 네가 해낼 줄 알았어 내가. 응? 그래 잘했어.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화웨이가 지금 별로 주의들은 안 하지만 화웨이가 요즘 내고 있는 휴대폰은 전부 OS가 하모니 OS예요. 안드로이드 안 써요. 애플 iOS 당연히 안 쓰고요. 자체 OS예요. 네. 지금 러시아가 무슨 걱정하고 있냐면 만일에 안드로이드와 iOS 이 OS를 동작 불능을 시키면 그게 리모트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러시아의 통신이 마비가 돼. 근데 중국은 이제 안 그래도 되는 거죠. 이제 화웨이 폰을 쓰면. 그리고 화웨이 폰에 그 반도체만 주의를 할 게 아니에요. 예. 화웨이에 최근 나오는 휴대폰들은 전부 위성 통신이 들어가 있어요. 중국 자체 위성 통신을 쓰는. 비행기에서도 돼요. 오, 그래요? 네? 뭐 스타링크 이런 거 필요 없이 스타링크에 해당되는 위성을 지금 쏘아 올리고 있죠. 중국이 계속해서. 와. 저고도 통신 위성을 하는 회사가 지금 3개 만들어져 있고. 중국에서요? 네? 그걸 계속 그 위성을 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차하면은 그 해상 민병대 친구들이 전부 하나씩 들고 가서 언제 어디서나 통신이 가능한. 자체. 네. 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의 미사일이 중국의 통신 시설들을 파괴해도 다 통신이 되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되고 있는 거죠. 이야, 대단하네요. 이게 또 애국심도 자극을 하고 기술력도 뒷받침이 되고 이제는 그 스마트폰 품질도 꽤 많이 올라왔고. 네. 그러니까 중국의 공직자들 모일 때 아이폰 들고 오는 사람은 눈총 받게 돼 있고 안전한 화웨이의 하모니 OS 폰을 들고 오는 사람이 당연히 더 애국자로 보이겠죠. 그 실제로 그 공직자들은 외산폰 쓰지 말라는 지침이 뭐 내려왔다면서요. 예. 그럼 더더욱 그러겠네요. 그러면요. 근데 애플도 중국에서 고전을 하고 있고. 근데 또 애플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또 더 큰 시장으로 가야 되니 또 인도의 문을 또 두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게 또 중국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근데 뭐 인도로 안 갈 수 없다라는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애플이 중국에 있는 공장을 철수한 건 오로지 트럼프가 두들겨 패서 그렇게 한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애플 공장이 아직 다 못 나왔어요. 네네. 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테슬라는 예. 아예 그냥 상하이 기가 팩토리도 있고 예. 뭐 8월 8일 날 뭐 이게 자율주행 뭐 로봇 택시가 될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예. 중대한 발표도 중국에서 먼저 한다고 하고 예. 중국 고위 당국자 만나러 뭐 일론 머스크도 갔다 오고 예. 뭐 하지 않습니까? 예. 어때요 현지에서는? 현지에서는 환영하죠. 테슬라는 제가 생각할 때는 특히 중국 지도부에 있어서 아주 의미심장한 기업입니다. 중국이 얻고자 하는 기술들을 테슬라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앞서 나가고 있고. 근데 그건 테슬라의 것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저는 약간 염려가 드는 게 염려라고 해야 될까? 예. 테슬라가 과연 언제까지 중국에서 별다른 문제 일으키지 않고 혹은 견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기업 경영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네. 언젠가는 뭔가 이 불편한 지점에 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있거든요. 그 불편한 지점은 아마 제 생각에는 다른 게 아니고 중국이 테슬라로부터 배울 게 없어지는 날이 오면 그게 그 날일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뭐 예를 들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뭐 이제 오토파일럿 FSD. 기능을 막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전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여지 때문에 이제 아직은 허가가 안 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식 사고로는 다소 사고가 나더라도 허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중국이죠. 그러니까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생명공학도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뭐 뇌에다가 반도체를 심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게 우리들은 어떤 분들은 들으면 막 끔찍한 소리로 들릴 수가 있는데 생각해 보면 중국 공산당은 유물론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학적 팩트에 대해서 그런 거부감이 덜한 거예요. 네,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시각에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의 아이디어나 사고방식이나 추진해 나가는 건 공산주의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훌륭한 거죠. 추진력도 상당하고 돈도 많고 약간 리더십도 약간 거의 사회주의에 가깝고 그 국적만 미국이고. 근데 이제 테슬라에서 배울 게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팽을 당할지 뭐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러면 중국이 테슬라한테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기술을 공유해 달라거나 데이터를 중국으로 달라거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네, 이제 뭐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있는데요. 할 소리만 이제 드린다면
테슬라가 기가 팩토리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테슬라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당연히 중국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중국 회사를 기용을 하든 외국 회사를 기용을 하든 네. 처음에는 뭐 그 외국에서 물건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네네. 결국은 그 중국 땅으로 들어와서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테슬라에 들어가는 물건들의 공급망의 모든 규격과 기술과 노하우를 중국에서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점차 테슬라에서 오래 근무하는 중국 인력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내부적인 상황이나 운영 노하우나 어떤 식의 기기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알 수가 있게 되죠. 근데 또 그거를 일론 머스크도 간파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 언젠가는 중국과 이것도 뭐 기술을 또 공유해야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보호해야 될 기술은 철저하게 보호하는 거죠. 우리가 삼성전자가 시안에 가서 반도체를 만든다 한들 네. 그걸 뭐 눈으로 100번을 봐도 그 안에 돌아가는 메커니즘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을 알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쪽도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배워 나가는 것이고, 보호를 하는 쪽도 최대한 자기 이익을 보호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한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중국에서 예. 카메라로 예. 군사 지역 같은 데 찍고 예. 돌아다니지 마라. 뭐 예. 이런 식으로 한번 또 규제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뭔가 더 규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 그거는 그 소위 데이터 보호법을 만들어서 그건 이미 다 입법화됐고, 그래서 테슬라 차량으로 찍은 동영상이나 그 수집한 데이터도 중국 안에 있는 서버에만 보관하도록 이렇게 했죠. 그래서 중국에 추가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되게 이제 공존을 잘 해 나가는 거네요. 테슬라와 이제 중국이. 그러니까 피차간에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최대한 편의를 봐주는 거고 테슬라도 최대한 맞춰주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서로 간에 필요한 존재다. 예. 또 중국 기업들도 막 자율주행 기술 뭐 연구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이에서도 테슬라가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겠고 예. 언젠가는 그걸 또 배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요. 예. 테슬라는 뭐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제시해 주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몽둥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몽둥이를 잘 만드는 기업도 있고 뭐 허투루 만드는 기업도 있겠죠. 네. 그러나 잘 허투루 만드는 기업들도 자꾸 만들고 매만지다 보면은 점점 더 실력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내가 뭘 몽둥이를 만들어 드리는지 그 단도를 만들어 드리는지 이거를 모를 때 절구공이를 만들어야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지금 막 던져주고 있죠. 와, 오토파일럿. 여기에 뭣도 이제 나는 붙이고. 그러면 중국 기업들이 아이고 저런 것도 있구나. 그래, 저게 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옵티머스 봇도 그렇고 아까 저궤도 위성도 그렇고 야, 그것만 따라해도 야. 그러네. 로켓 썼다가 다시 쓰면 되네. 예. 그러네. 우리도 로켓 만들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도 머스크처럼 재활용 로켓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머스크가 저 위도 통신 위성 쫙 스타링크 만드니까 중국도 그 복사해서 위성 만들 수 있으니까 로켓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막 지금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컨트롤 V는 잘할 수 있는데 컨트롤 C, 컨트롤 카피를 뭘 할지를 보고 있는데 머스크가 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또 하나 그 미국에 대한 반미 감정이 또 중국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미국 제품을 또 중국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반면에 약간 반미 감정으로 인해서 미국산 소비가 또 줄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사실 미국 물건을 쓰는 게 거의 없어요, 중국에서. 이제 그 말인즉슨 반미 감정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중국의 제품이나 상품 자체가 많이 올라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이 별로 없죠, 이제. 그러니까 뭐 일부 자동차, 일부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볼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면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별로 격차가 안 나면 굳이 비싼 미제를 안 쓰죠. 그런데 미국 제품이 중국 제품보다 기술적으로 훌륭하거나 기능적으로 훌륭하거나 하면 당연히 써요. 그리고 그걸 인정을 하는 거죠. 미국은 역시 아직 괜찮아. 스타벅스도 중국에서 고전한다고 하고 뭐 나이키도 좀 쉽지 않다고 하고 근데 이게 특정 뭐 감정 때문만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예. 굉장히 그 매장 확대를 했었어요. 예. 엄청 공격적으로. 엄청 했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오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는 다 소비를 하지 않겠냐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주 커피의 소비 계층인 젊은이들, 특히 그 회사 같은 데 나가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
일단 자기들 이 실업이 늘어나고 급여가 줄고 고용 불안정이 오고 그다음에 그 전력을 다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산 집값은 떨어져서 갑자기 자산이 부채가 되고 이러니까 비싼 거를 못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좀 비싼 걸 못 마시는. 그러니까 스타벅스처럼 비싼 커피를 이제 내가 마실 필요가 있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중국산 커피집을 가는데 예. 중국 커피집에서도 비싼 건 안 팔리는 거예요. 앞부분에 그래서 그 가성비 소비 말씀해 주신 예, 그래서 그 국산 커피도 싼 커피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중국에서 이제 커피가 되게 이제 유행한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차 예.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예. 찻집이 커피집으로도 많이 변하고 예. 가정에서도 차를 예. 마시던 비중을 좀 줄이고 커피를 또 마시고 그런 흐름은 또 이제 있는 거고요. 네, 있고요. 그런데 다만 스타벅스처럼 이제 고가의 커피가 좀 부담이 되는 거고. 예. 근데 이거를 다 뭐 반미 감정 하나로 이제 퉁쳐서는 또 안 되는 아, 거고. 그렇죠. 혹시 그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중국 관련해 하면은 뭔가 여론이 예. 아우 막 뜨거워요, 막 예. 뭘 해도. 중국에서의 어떤 한국에 대한 감정, 한국인에 대한 시선은 좀 박사님 보시기에 어때요? 별로 신경 안 쓰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예. 아, 그래요? 예. 뭐 막 반한 감정 막 이런 거 막 누가 있다고 막. 뭐 그러니까 반한 감정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커야 뭐 그게 뜨겁든지 뭐 차갑든지 하는 건데 네.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요 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의 네티즌이 예. 한 10억쯤 있어요, 그죠? 그 10억 중에 한 1%가 예. 한국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어. 아. 그럼 1000만 명이 코멘트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야 중국 근데 그거 중국에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우리가 뭐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양국 사이에 오가시면서 예. 박사님이 체감하시기 그래도 약간 더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더 많이 신경 쓰는 걸로 혹시 느껴지세요? 우선 제가 느낄 때는 중국 사람들은 첫째로 한국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게다가 뭐 좋아하든 미워하든 그런 감정을 가질 정도로 뭐 한국에 대해서 예. 어떤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극히 적어요. 어. 주로 이제 한국 분들이 흥분을 많이 하시죠. 네. 이게 우리가 오히려 더 대국처럼 생각을 해야겠네. 우리가 더 선진국이고 우리가 더 앞서 나가고 있고 약간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일단 흥분하기 전에 네네네. 현상을 좀 현재 현실이 예. 어떻게 되는지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냉정하게.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중국의 매체라는 게 뭐 100% 관영 매체다 보니 이게 또 뭐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방식으로 전달도 안 해주고 또 중국 관영 매체에서 주로 쓰는 단어, 표현 이런 게 우리한테 너무 생경해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소통의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저를 자주 불러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소통의 문제, 그 간극을 네. 또 풀이하기 위해서 또 네, 우리 네. 이철 박사님이 또 열심히 또 활동해 주시는 거고요. 네, 아유, 그래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와, 오늘도 긴 시간 정말로 깊이 있는 이야기 많이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예. 아유, 감사합니다.